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5년 동안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 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다음 달 중으로 2차 양자 협의를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협의 후 추가 협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패널 설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한 예술제에서 또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작품의 전시가 취소됐습니다. 미에현 이세시에서 개최 중인 이세시 미술전람회에서 위안부를 이미지화한 사진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의 전시가 취소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포스터로 전람회 운영위원이기도 한 그래픽 디자이너 하나의 도시이코 씨의 작품입니다. 전시 취소를 결정한 것은 주최 측인 이세시 교육위원회로 전람회 개막 전날인 지난 28일 하나이 씨에게 취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서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검찰의 1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엄격하게 금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법무부 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했고 또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밤에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778번 쓰시는 분, 해경청장 거기 왜 나타나서 응급 환자가 있는데 말이죠. 당장 헬기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응급 환자를 제치고 헬기에 올랐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661번 쓰시는 분, 그 학생이 자기 자식이었어도 그랬을까요?
자식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네, 일부 인터뷰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일부 마무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응급구조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면은 그 생존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해경 청장이 그 환자가 타야 할 헬기를 지가 타고 날아가서 기자회견했단 말이죠. 기자회견이 급합니까? 사람 인명을 구하는 게 더 급합니까? 문제는 이 해경 청장 김석균 씨, 이 양반이 뻔히 응급 환자가 있는 줄 알고도 자기가 먼저 헬기를 탄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든다.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그때는 나라가 나라였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시기였습니다. 헤이드님, 불법 사찰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사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네, 검찰이 내사한 것, 내사한 것.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사라면은 내사일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조사했다면 그게 불법 사찰이란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오영찬님, 김용민 라이브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는 제가 좋아요. 네. 4451번 쓰시는 분, 여기는 전주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악산에서 5kW로 쏘고 있는 KBS 1라디오 듣고 계세요. 고점수님, 부천시 오정구 몰드밸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감사합니다. 신창근님,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독하다. 애청자를 끌어모으는 힘,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8830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수원에서 생수 배송하면서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조진수님은 천안에서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7737번 쓰시는 분, 도봉구 창동입니다. 서울. 조금 피곤해서 쌍화탕 한잔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블루제이엠님,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난리던데 할로윈 데이. 우리 단오날 한복도 입지 않으면서 남의 나라 이상한 데이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승표님,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았지. 여유당님, 충북 오창의 자랑 오창석 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는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너무나 섭섭하겠죠. 오창석 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충북 오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오늘 없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충북 오창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아이고, 아까 문자 보내신 분 섭섭하시겠네. 네, 그럼 오늘 알았으니까요. 네.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을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퀴즈 안 내고 바로 갑니까? 그래요. 아이고, 역시 오창석 씨가 프로입니다. 네. 네.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영입 대상자 8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직접 대전으로 내려가 입당을 설득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명단에서 배제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직접 나섰죠. 네. 당 최고위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의 인사 영입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것 권을 가진 당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에게 이것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땡땡권. 맞습니다. 땡땡권. 네. 자, 땡땡권인데 땡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자, 어떤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해달라. 음. 이런 얘기를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니, 지금 상중이었.
네, 맞습니다. 있는데? 어머니 예. 고 강한옥 여사 빈소를 찾아서 음.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진들에게도 엄명을 내려서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일기 장관들 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당대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조문의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평소 친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네. 민원을 제기합니까? 지금 상중인분한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면 형 집행정지를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이게 참. 행정부 수반에게 사법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아이고 참. 조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순실 씨는 요즘 근황이 어떤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10월 30일 파기환송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함께했는데요. 네. 최순실 씨는 자신이 비선 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JTBC 손석희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딸 정유라 씨 증인으로 내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뇌물 등의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뇌물의 공모 관계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새로 인정된 말 3마리에 대해서 삼성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딸을 불러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 아직도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양형 부분을 다투기 위한 증언을 제외하고 다른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분해 가지고 네. 다시 재판하라 해서 파기환송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다시 구속됐죠. 네, 구속이 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아, 재판정에 받게 됐죠. 나가게 된 건데 파기환송돼 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 정상근 기자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자기 재판도 안 나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재판에 나가겠느냐,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보니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전혀 교류가 탄핵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제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 씨가 뭐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뭐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아니 지금 관계가 굉장히 묘연해졌는데 말이죠. 네. 공개 편지를 보낸다든지 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두 사람 관계가 지금 썩 좋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일단 직접 발언권까지 얻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는데요. 네. 본인은 이제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코너에 몰리고 있는 아베라는 아베. 제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아베가 선임한 장관에 해당하는 네네. 사람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와이 가스유키 법상,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법상의 부인이 선거운동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바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때 운동원으로 활동한 13명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액의 2배인 3만 엔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13명한테 일당으로 3만 엔. 3만 엔 보니까 32만 원이에요. 네, 그 정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세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3명만 걸렸을까? 더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원을 13명만 두진 않거든요. 훨씬 그렇죠. 더 많은 선거운동원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지금 13명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 역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이렇기 때문이죠. 똑같이 정치와 돈, 네. 이 유착관계를
끊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의외의 지점에서 복병을 만났네요. 네, 주변에 있는 장관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네, 지금 일본이 태풍 등의 비 피해가 많은데 글쎄 말이에요. 고노다로 방위상이 네, 이 현장을 찾아가서 나는 비의 남자다. 비를 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피해 남자다. 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장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매를 보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 습격 작전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습격 작전의 성공 배경에는 미국의 정보원이 주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 바그다디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은신처의 방 배치 그리고 속옷을 한 벌 가져 나와서 미국에게 제공했는데 이 DNA 대조 결과 바그다디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해서 미국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늘 자살할 수 있도록 자살 벨트를 메고 다녔던 사실 역시 이게 뭐야?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역대 최고 현상금 2,500만 달러가 걸려 있었는데요. 네. 이 정보원이 거의 다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00만 달러면 대략 한 300억 가까운 돈인데. 네, 맞습니다. 예. 와, 그걸 이제 혼자 다 갖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창석 소기자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채무 소송 의혹 등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늘 선거제 개혁안의 주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모이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논의에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셀프 금지 3법 통과를 제안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례 미사와 안장식 등 사흘간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12월부터 검찰의 1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의 원정 도박 혐의 등을 수사한 경찰이 석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을 지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해 11월 11일부터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등 현장 지휘관들이 이용했다며 희생자 발견, 이송이 늦었고 사망 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장례식은 천주교 성당에서 장례 미사로 치러졌습니다. 미사는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애통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고향 땅을 밟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히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 77살 강한옥 씨와 막내 동생 병옥 씨의 만남.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어머니와 막내 이모 간의 상봉입니다.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에 나섰던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문 대통령. 조금은 낯선 모습으로 한동안 말없이 무등켜 안고 흐느끼기만 합니다. 사진으로만 막내 이모를 봤던 문 수석은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이들의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 처. 제가 아마 우리 평생 제 어머니한테 제일 효도했던 게 아마 이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일하던 부친 문용영 씨와 모친 강한옥 씨는 한국 전쟁이 터지자 1950년 12월 흥남부두 철수선에 올랐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 모였던 10만 명의 피난민 가운데 저희 부모님과 제 누님도 그때 계셨습니다.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계란 행상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제에서 이제 집집마다 닭들을 몇 마리씩 키우니까 거기서 이제 달걀을 구입해가지고 저를 업고 그 달걀을 머리에 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유신 반대 시위를 하다 구속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호송 차량을 뒤쫓아오던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했지만 단단했던 어머니. 아들이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하자 2012년 대선 때 함께 투표했지만 아들의 패배를 봐야만 했던 강 여사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오늘 와서 어머니 댁에서 아침도 더 먹고 또 모시고 와서 좋죠. 2017년 대선. 어머니 강 여사는 선거 기간 동안 자택 근처의 한 성당에서 아들의 당선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에게 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작은 병원에서 생을 마친 어머니. 여기도 일반 병실이고 또 대통령의 어머니인 줄 아무리 몰랐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된 아들 문재인.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올 추석을 앞두고 외갓집에서는 한 명도 피난을 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강씨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피난을 오신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김민기 씨 작품이죠. 양희은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조문주님, 바람도 쓸쓸, 노래도 쓸쓸, 시곡도 쓸쓸, 슬프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6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공천권이죠. 공천권. 네, 공천권. 정답 맞히신 분들 많이 계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경품권. 네. 경품권을 행사하려고 박찬주 씨를 영입하려고 했다. 황교안 대표가. 에이, 아니죠. 6246번 쓰시는 분 전인권. 네. 자, 그리고 6821번 쓰시는 분 공천권. 오늘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우리 딸 김민솔 생일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솔 따님, 네, 생일입니다. 자, 그리고 8740번 쓰시는 분 추천권. 추천. 아이고, 한 글자만 달리 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김대근님 초상권. 자, 그리고 3126번 쓰시는 분 나윤권. 자, 그리고 2750번 쓰시는 분 당랑권. 그리고 0827번 쓰시는 분 옥새.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한테 옥새를 주려고 했다. 네. 자, 0008 쓰시는 분 정답 공천권. 제주도 출장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똑똑해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들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025번 쓰시는 분 공천권. 벌써 정치인들 눈에는 공천권자만 눈에 보이고 국민이 안 보이는 때가 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천 받으면 그때 이제 또 국민이 눈에 보일 겁니다. 네, 좀 기다리세요 좀. 자, 그리고 1905번 쓰시는 분 공천.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할 공, 하늘천. 하늘을 두려워하는 옳은 공천권 행사 기대해봅니다. 아유, 해석 멋지네요. 자, 그리고 2850번 쓰시는 분 공천. 라디오의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이른 아침 일찍 탑차 운행하다가 퇴근길 버스 안에서 피곤해 지쳐 문자 보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신 모든 근로자분들 수고 많으셨고 불타는 금요일 맞이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당님, 이 코너는 어떻게 정답보다 오답이 더 영광이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이죠, 강한옥 여사 별세 관련한 내용으로 꾸몄는데 1392번 쓰시는 분, 우리가 5,000년 함께 살고 고작 70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이렇게 울컥합니다. 이렇게 그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족이 통일돼서 그리움과 사무침이 하늘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모시고 고향 흥남에 가보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말이죠. 네, 강한옥 할머니 영면하소서. 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6시 이제 32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 정체가 평소보다 심하고요. 여러 돌발 구간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 시내 구간인 서초 나들목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백면으로는 금호 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돼 이후로는 경기권인 안성과 남사, 기흥동탄에서 수원, 또 신갈에서 죽전까지 느리고요. 계속해서 판교 일대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여러 번 속도가 떨어져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의정부 방면, 불암산 터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몇 시간째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퇴계원부터 별내까지 가는데 14km나 막힙니다. 이후로도 송파에서 서하남 진출로 빠져나가기 어렵고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도 9km나 긴 구간에서 막힙니다.
경기 서쪽에서는 송내를 중심으로 10km 이상 긴 구간에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서택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또 예, 그러면서 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용 얘기하려고 그러죠.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잊혀진 계절. 한국인의 클리셰. 예, 모든 한국인이 10월 예. 마지막 날을. 비 오는 날 빨간 장미를. 이 노래는 또 비 오는 날 그 또 많이 틀고요. 그래도 그건 좀 낫다. 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또 수요일엔 빨간 아니야, 장미. 비 오는 날 빨간 장미란 노래는 없죠. 예. 아, 수요일엔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런 노래가 있나요? 예. 그저 방송에 많이 나오려면은 딱 이렇게 날짜 이런 걸 또 날씨를 특정하면은 그래. 자주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아이 그래요. 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용 씨가 이날 가장 바쁘다는. 네. 아주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용 씨가 뭐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아 눈물을 흘리겠지만. 네. 이분이 좀 그 한창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 이제 무슨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본인의 실수. 아니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다 알 텐데. 네. 하여튼 그래서 한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다시 재기하게 돼서 무대에 오른 때가 이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봤어. 예. 얼마나 본인이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이 노래가 고조됐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고.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걸 봤다니까요. 아,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게 얼마나 뜻깊은 노래예요. 근데 활동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는데 뭐 그 있어요. 막 고조됐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갑자기 뭉클했었어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용 얘기하고 왜 안 됐냐고. 이용 씨 하면 저는 국풍 81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국풍 81. 예, 알겠습니다. 국풍 81로 그 저기 홍서범 씨도 데뷔하고 맞아요. 이용 씨도 데뷔하고 그랬어요. 예. 관제 축제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자, 시간이 좀 지났긴 했습니다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미투 운동 여파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었죠. 네네. 올해 10월 10일 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두 명의 수상자가 노벨 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저 한국의 그 방송사 가요대상의 트렌드가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옮겨갔군요. 공동수상 맞죠? 예. 공동수상이라기보다 2018년치, 19년치를 동시 발표한 거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지금 뭐 현재까지 잘 알려진 한국에도 상당수 작품이 번역된 페터 한트케 관객모독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워낙 이 사람을 좋아해서. 관객모독이 기존의 연극 문법을 많이 바꿨다 그랬죠. 1966년에 발표됐습니다. 그 욕먹다 오는 연극. 네, 맞아요. 관객들 실컷 욕먹다 돈 내고 들어가서 배우한테 욕먹다 나오는 연극. 욕먹으면서 막 좋다 그래. 근데. 관객모독. 이 페터 한트케와 폴란드의 작가, 비교적 젊은 작가예요. 이 토카르 추크입니다. 1962년생이니까. 인생이 호랑이띠. 둘 다 그 비교해 보면은 형식 파괴.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서로 좀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있는 것 더 정확히 같아요. 형식 파괴라는 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학 작품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반면 어떻게 말했느냐 언어에 중심을 두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두 작가가 다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노벨문학상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말했느냐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형식도 네, 중시한다. 네, 예. 최근의 좀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씩 만나볼까요? 싫습니다. 아, 그럼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까요? 네, 오늘 한 사람만 만날 겁니다. 예, 한 사람만? 네. 예. 누구를 만납니까? 네, 오늘은 올가 토카르추크입니다. 아, 올가 토카르추크. 네. 이 사람 폴란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사람입니다. 예. 한국에는 지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방랑자들과 태고의 시간들이 번역되어 네. 있습니다. 예. 폴란드 문학하면 좀 낯설 것 같은데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인가 시인인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미국계 폴란드인, 폴란드계 미국인이죠. 폴란드계 미국인이 제 기억이 맞다면 2명 정도가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이 강세죠. 문학 강국이죠. 네, 네. 쇼팽의 나라에서 그런지 확실히 이 토대가 단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방랑자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방랑자들은 장편 소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장편 소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패치워크 아니면 조각보 같은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옴니버스 형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체 균형도 잘 맞지 않고 글의 길이로 따지자면은 2문장짜리 글의 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한 50페이지 에피소드까지 그리고 내용을 보자면은 간단한 그 에피그램 같은 것에서 시작해서 중편 소설 또는 뭐 편지 또는 뭐 심리학적 보고서 또 철학적인 단장 아주 이질적인 이 조각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의 커다란 보자기를 만드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보자기 같다. 그래서 이게 뭐 헝겊 조각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누더기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냥 자잘한 얘기거리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았을 뿐인 것인데 전체를 관통하는 게 이제 이 방랑자들이다. 비행장, 공항 뭐 이런 배경의 여러 이야기들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소설을 보는 눈으로 보면은 정말 누더기 뭐 이상하게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떤 하나의 줄거리나 혹은 뭐 주인공이 같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방랑자들은 말 그대로 화자인 나가 열심히 일해서 여행할 돈 비용이 생기면 바로 여행을 떠납니다. 발길을 닿는 대로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면서 이 곳곳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홈리스가 된 어떤 아주머니나 또 책에서 본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쇼팽의 여동생 얘기나 그리고 짜르를 문제 삼는 어떤 소녀의 얘기나 또는 뭐 이 장소는 공항이나 호스텔, 기차, 식당관 또는 뭐 이 호기심의 박물관이라는데 그런 박물관이나 성당, 미로 그리고 뭐 궁성까지 곳곳에 가는 대로 다 읽어내요. 그것도 이 인디언 쪽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 분위기나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이 시공간 뭐 구성 형식 무엇 하나 고정돼 있지 않고요.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각각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숨쉬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공, 큰 어떤 건더기가 있어서인지 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그 답변을 드리면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형식은 우리의 그 사고랄까 인식 또는 상상력에 어떤 긴박감이나 임팩트, 충격을 주는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형식을 실험할 때는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이런 형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사고나 상상력이 대단히 어떤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일상에도 가끔 쓰긴 하는데 문학 비평 용어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클리셰라는 클리셰. 네. 아주 상투적인 방식의 어제도 어떤 비평가 영국 사람인데 한국 영화 비평하는 사람이 한국 영화는요. 자동차가 휙 나타나면 교통사고로 얘기가 반전될 가능성 80%입니다. 그래서 놀려요. 이게 상투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도 클리셰는 가장 이제 도구로 여기는 거고 이 타파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령 이 밀란 쿤데라 같은 작가는 에세이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작품은 에세이예요. 네. 근데 거기 약간 무슨 하나로 엮이지는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사 문법을 다 배반하는 거죠. 이오네스코라는 극작가 프랑스 사람은 그냥 언어 자체가 전부 실험적인 이 글들로 이루어져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나 거기 언어들이 막 던지는 파편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식의 언어를 진료로 하는 문학 행위들이 존재해요. 이 세상과 사물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카추크 이 토카추크 이분도 네. 짐작컨대는 그거죠. 이 세상이 통합적인 이야기거리냐 말이에요. 한편의 이야기를 잘 정교하게 꾸미면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흐름을 보겠지만 실제 삶은 파편의 덩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엮여지지 않는 어딘가를 끊임없이 떠다니고 부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마구 쫙 이렇게 그런 그림 기법 있죠. 네.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쫙 뿌렸는데 작품이 하는 거 있죠. 학교 때도 우리 배우잖아요. 그런 식의 흩뿌려진 이야기들인데 그 파편들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유한성, 부유함, 떠돌아다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시켜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 기승전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 이순신 장군의 삶이 구국의 성우로서 아주 뭐랄까요 비범하게 출생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노량해전이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건 맞죠. 거기서 이제 장렬하게 또 순국을 하시는 그 과정까지 정말 기승전결의 삶이 펼쳐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분에게도 정말 일상이란 게 있는 것이고 모두의 삶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모를 쫓아난 그런 면도 분명히 그 인생 안에 녹아 있을 것이고. 탄생과 죽음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탄생과 죽음을 잇는 선 위에서는 정말 수많은 예기치 못할 우연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근데 그게 우리는 마치 기승전결이 완벽한 이 짜임새를 갖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문학은 그런 그 인식 체계에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연의 계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사고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시련의 아픔이 있을 것 같고 사기도 당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순신 정선태 교수 우리 김용민 씨한테 넘어가지 맙시다. 이순신으로 빠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아마 이순신 장군 얘기를 토카르추크식으로 읽고 싶으시면은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인 태고의 시간들을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수많은 파편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거꾸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은 그래도 많이 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대단히 강렬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성격이랄까 특징을 명료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떠나라. 땅을 버리고 여행길에 오르라. 스스로 그러니까 작가와 화자가 이 오버랩 되는데 이
포개지는데 아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 끊임없이 떠돌라. 이 작품을 이 번역자는 번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1세기 오디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세기형 이 방랑자죠. 네. 이 문장이 이 소설을 이 작품을 관통하는 에피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연장선상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멈추는 자는 화석이 될 거야. 정지하는 자는 곤충처럼 박제될 거야. 심장은 나무바늘에 찔리고 손과 발은 핀으로 뚫려서 문지방과 천장에 고정될 거야. 끊임없이 춤추면서 움직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화자인 나의 생각, 이런 나의 생각을 미친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굳어진 것이다. 네. 고체가 되는 것이다. 네. 예. 생동하지 않는다. 네. 그것이 움직이라. 예.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갑 선생님은 어떤 문장이 눈길 끌었습니까? 아니 가져오기도 했는데 조금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젊었을 때 세계문학 전집을 새로 내고 싶어서 몇 년을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출판 기획자의 삶도 살아오셨어요. 네, 근데 김갑수 인생이 그것도 있어요. 결국 뭐 온갖 사람을 다 만나고 했는데 무산이 됐는데 그게 프랑스의 플레이아드라는 시리즈예요. 네. 그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문학 전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플레이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권의 번역서를 내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번역서를 내면? 네, 번역을 하면. 네. 그러니까 번역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만하죠. 이 김용민 씨가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다른 언어로 말만 번역해 보세요. 김용민 씨 재밌거나 좀 엉뚱하거나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 분위기 하나도 전달이 안 되죠. 번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 번역이라는 게 너무 경시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나라 언어 할 줄 알면 그냥 번역료 몇 푼 받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성장은 끊임없이 해외에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를 유입해서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올가 투카르추크 이분 책을 읽으면서도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매우 폴란드에 정통한 정말 정통한 분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번역어투예요. 그런데 올가쯤 되는 경륜의 작가가 그런 문장을 구사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폴란드어를 몰라서 이제 정확한 규명은 안 되지만 다시 말해서 이 작가의 고유의 표현으로 녹아든 게 아니라 이 외국어 번역할 때 그 특유의 문투가 있습니다. 어느 작가 이름을 대입시켜도 마찬가지인. 이번엔 번역에 대해서 무척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게 됐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문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옛날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뭐든지 이제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문물을 접하는 건데 좀 단단히 좀 말하고 싶어요. 번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나라 언어에 잘하는 것 못지않게 문학적 언어에 정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번역이 정말 그 문화 교류,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 얘기를 하죠. 대단히 중요한 그 매개인데 연결고리인데. 한국은 참 번역이나 번역자에 대해서 정말 별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홀대가 뭐 일상화해 있고요. 우리 문학사 그렇습니다. 문학사에서 번역 문학사는 그야말로 참담할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문학 작품을 번역해서 거의 각주만 잘 달고 해제만 잘 써도 그게 학위 논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림없죠. 존중하는 거죠. 네, 어림없습니다. 그게 번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 잘 보여주는데 저는 이 방랑자들의 번역자 최성은 선생의 노고랄까 수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도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자랑하시는 이 훌륭한 나라에 이 정도 경제 규모에 이 정도 잘 사는 나라에 이 다른 영어나 다른 뭐 몇몇 그 메이저 언어들을 빼고 나면은
아랍어든 아니면 동유럽 언어든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저는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번역. 예. 예를 들어 이탈리아 문학이나 그리스 문학이나 포르투갈 문학이나 그 사람 통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접할 수가 없는. 네. 네. 아랍 문학이나 그나마 중역이 좀 줄은 거는 이제 변화인데 중역이란 건 뭐냐면 아랍 문학인데 아랍 문학을 번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랍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일어로 번역된 걸. 아이고 근데 그 한두 단계 거쳐오면은 그 원작의 의미가 제대로 살까요? 예, 중요한 번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김용민 씨는 살면서 진짜로 사기 쳐본 적 있으세요? 사기요? 네. 제가 아내한테 사기 치긴 했어요. 저도 일생에 나름 죄 안 짓고 살았지만 진짜로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오. 도저히 이 이름은 말을 못 하겠는데 2000년대 일은 틀림없는데 어느 날 노벨 문학상이 딱 수상자가 발표가 돼서 마침 제가 무슨 편집 자문위원 같은 그런 데 맡은 출판사가 그 책을 저작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뚝딱 번역을 해냈는데 사장이 급히 보자고 연락이 와서 보니 한국어 문장이 아닙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자가 유학 막 갔다 온 분이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그 시간부터 제 얘기예요. 제가 앉아서 숙식을 거기서 하면서 그냥 책상에서 자면서 한 일주일 한 열흘 조금 안 되게 그걸 새로 썼습니다. 일단 번역된 거. 번역된 한글 문장을 새로 썼는데 그걸 한국 문장으로 제가 왜 사기라고 하냐면 첫째 원문을 전혀 몰랐고 제가 독일어 문장을 알 리가 없으니까 원문을 전혀 모르고 번역된 문장도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거의 새로 썼어요. 이게 14만 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게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원작의 원문하고 매우 거리가 멀게 왜냐하면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씩 차지하는 게 많아서 그걸 한 열 몇 개로 끊어버리고 뭐 별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쓴 거예요. 김갑수 창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이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러면 허겁지겁 밤새서 이 날림 번역해서 이 또 뺄 건 다 빼고 이 시중에 내놓고 몇 놈씩 팔려도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누구도 제대로 된 번역 비평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요즘 많이 좋아졌고요. 이 폴란드어 정말 낯선 언어인데 이 폴란드어를 직접 번역한 이 번역자의 노고는 저는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한 것은 어쩌면 이게 폴란드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합니다. 험한 얘기만 했으니까 가슴이 따뜻한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시간 없구나. 이 지나간 일을 너무 그리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어렵던 시절에요. 한국 사람이 미술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국전 열리면 모든 사람이 덕수궁에 가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시향, 국향이 콘서트를 하면 갑자기 가야 될 것 같아서 다 웬만하면 갑니다.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그러면 갑자기 전 국민이 그 책을 사서 들고 다니고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 풍토도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이 돼요. 네, 그럼요. 특히 올가 토카르추크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번 다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의 맛 함께했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